지금 두 분이 그러니까 정책 평가와 합리성 문제를 지금 여기 주제가요. 통우섭적 정책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우섭이라는 말을 좀 많이 의식을 해가지고 여러 학문 분야에서 발전된 그 이론을 통합해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적용을 한 그런 연구고요. 두 분 다 상당히 많은 양의 주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또 상당히 자세하게 다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내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일단 토론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죠. 한 10분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교수께서 고민을 좀 성실대 김기현입니다. 두통이 왔습니다. 네, 저는 제 것만 이런 줄 알았는데 다음 것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제가 논문을 읽어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만 약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은 처음에 들었던 질문이 정책 평가랑 정책 분석이나 의사결정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이 논문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리 밝히면 정책 평가도 결국은 의사결정이 아닌가. 왜냐하면 효과가 있나 없나, 능률적인가, 공정한가 이런 걸 본 다음에 너무 없으면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잘 되고 있으면 확장을 시킨다든지 유지를 시킨다든지 기본적으로 정책 평가라는 영역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이 어떤 의사결정이나 정책 분석과 반드시 구분되어야만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좀 틀리네요. 예, 4페이지 중가운데쯤 보면은 딥스윙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효율성하고 효과성을 구분한다고 했는데 좀 읽겠습니다. 효율성은 특정한 가치를, 효과성은 특정하지 않은 가치를 달성하는 데 있다고 봄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이 논문은 지금 이 중가운데 내용을 보면은 목표나 목적을 구체화하는 데 이제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이먼이 이야기한 내용적 합리성 같은 경우에는 수단적 합리성 또는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목표를 좀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논문은 실제 내용을 보면은 좀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많이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제가 혼자 좀 혼동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그 8페이지에 이제 제 이름이 나오길래 좀 봤는데 중가운데쯤에 그러니까 저 말고 이제 안병철 선생님 논문은 저도 봤었고요. 이제 이효구 교수 거는 사실 읽지는 못했는데 보면은 합리성의 다차원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합리성이 갖고 있는 복잡성을 충분히 포괄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기보다는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 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복잡하다 이거에 초점을 둬서 다음에 이야기했던 행동경제학까지는 안 갔지만 아무튼간에 좀 비합리적인 거에 많이 초점을
있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저것도 하나 궁금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저도 합리성을 많이 이렇게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제가 아직도 헷갈리는 건데 한 6, 7번째 줄 보면은 그 정책평가에서 합리 모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일반된 견해가 없다 그랬는데 저는 제가 헷갈리는데요. 합리성하고 합리 모형을 그냥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지 아니면 구분해야 되는지 그런 좀 본질적인 의문이 저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 모형이라는 게 오른쪽에 프로그램 논리 모형을 만약에 쓴다면 합리성 중에서는 전차적 합리성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구분 실익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할 실익이 있는 건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예. 많죠. 13페이지에. 14페이지에 그 한 4-5번째 줄 보면은 결국 정책평가라는 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 합리성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인데 저는 정책 분석이나 의사결정도 사후적 합리성을 더 강조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사전적으로 예측이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예상에, 그러니까 정책이 하나의 가설로서 보고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100% 맞추면 실패한 정책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많은 정책들은 우리가 이제 접하는 것들은 대부분 실패하는 정책들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사후적으로 봐서 어떤 오차가 발생하고 이거를 잘 고쳐서 다음번에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후적에서 다음 정책에 반영될 때 사전적이라는 그 합리성이 이렇게 바뀌기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사후나 사전이나 이렇게 순환되는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사전적인 것보다는 정책 분석이나 의사결정도 사후적인 합리성을 강조해도 괜찮지 않나.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18페이지.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둘째, 18페이지의 둘째를 보면은 그 가설로서 간주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책평가의 비판적 논의, 그러니까 이게 정책평가와 지금 관련돼서 이렇게 좁혀서 하고 계신데 결국 정책 일반으로 봐도 이 지금 논의하신 두 번째 내용은 적용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구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글 쓰신 거에서는 굳이 그럴 의도는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걸 하는 게 낫지 안 하는 게 낫지 좀 저도 잘 모르면서 이제 질문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 20페이지 이제 계산 가능성과 관련돼서 그 이제 대형 부책 사업이나 뭐 이제 재정 사업 평가를 하면서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다시 평가하면서 이제 특히 수요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든지 편익을 엄청나게 잡았던 걸 이렇게 수정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요. 이걸 합리성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면 그 비용 편익 분석이 화폐 가치로 환산이 되니까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치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것도 정당성의 논리가 아닌가.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새만금 그때 방조제 관련된 정책을 할 때 경제 성장론자들은 그 갯벌의 가치를 그냥 땅값으로, 그러니까 일반 그냥 싼 땅값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편익을 줄였는데 환경보호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정화하는 걸 정화시설로 만약에 그 정도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그러니까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익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어느 거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는 굉장히 다르게 나왔거든요. 근데 둘 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분석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것도 우리가 내용적인 합리성을 달성하는 데는 결국 도움을 못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논의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시는데 이 자체가 결국은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수용 가능성
가야 되지 않나. 이 숫자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2페이지에 이제 규범성, 그러니까 타당성이라고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비슷한 논의를 하면 이제 절차적인 합리성을 저도 이제 더 선호합니다. 어차피 내용적 합리성은 현실에서 완전 합리성은 충족되기가 어려우니까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절차적 합리성에서 강조하는 게 절차를 따라가면 최선의 결과가 나오냐. 절대 아니라고 다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선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일단 우리가 강조하는 게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절차적 합리성을 따라가는 논리이고요. 근데 이제 절차적 합리성에 내재되는 문제가 그럼 어느 절차가 더 나으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는데 어느 게 더 나은 절차냐를 이렇게 따지게 되면 결국 무한회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게 최선의 결과냐, 어느 절차가 최선의 기준, 절차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문제를 이제 제가 자꾸 제 얘기로 오는데 제가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진화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 논문으로 와야 되니까 이 논문은 결국 소통, 의사소통이나 아니면은 수용 가능성 이쪽으로 아마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잘 안 돼가지고 그거 좀 한 번만 더 부연 설명 해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게 그 24페이지에 결국 이 논문은 도구적 합리성을 다시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소통적 합리성이나 수용 가능성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원위치가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도구적 합리성 비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목표나 목적이 잘못됐으면 잘못 악용될 수 있다. 수단적인 합리성만 추구하면 굉장히 사회에 큰 해를 미치는 일을 아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가? 죄송합니다. 좀 질문이 많았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네. 워낙 좋은 논문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논문이 좋은 논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간단히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저도 참 저자들과 같이 가슴이 참 아파 두 가지 질문이 들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왜 구조 안 할까? 그게 여기 용어로는 우리 논문의 용어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합법적 부패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저런 사람을 공룡 왜 뽑았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그것은 여기서 이제 행동 경제하고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 사실 120%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코멘트는 한 5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 논문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분석의 틀의 외연을 좀 확대했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부패 이론 하면 한 2가지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수요와 공급 이론으로 한정하고 또 하나는 주인 대리인 이론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좀 외연을 확대해가지고 제도와 환경과 문화가 미치는 영향, 즉 부패자의 주위 환경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패에 동조하는가 이런 어떤 분위기, 그가 놓인 분위기에 대한 고려가 명시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접근법을 이렇게 고사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둘째는 이제 지금까지는 부패자에만 초점을 두었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부패 공급자로서의 부패 공무뿐만 아니라 부패 수요자로서의 유권자를 함께 보고 있는 많은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부패 공급자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보니까 역사적 제도주의, 그리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그리고 진화론적 게임이론, 3가지가 결국 그가 부패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합리적인 거다. 나름대로 그가 부패한 거는 합리성이다.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내재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부패의 수요자가의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행동경제학. 그러니까 저렇게 무능한 공무원을 왜 뽑았을까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프레임 이론도 동원하셨고, 그 다음에 모순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휴리스틱스,
그리고 편견에 대한 이론들, 그리고 그와 같은 이론들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손실 극소화 이런 것들,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국 유권자에 작용해서 잘 못하지만 계속 뽑는다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저도 그걸 충분히 인정하고 이론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근데 제가 종합을 가만히 해보니까 부패 공급자인 공무원은 합리적으로 행동한 거더라고요. 결국 이 논문의 주장은 합리적 결과였고, 그 다음에 그를 뽑은 부패 수요자로서의 국민은 비합리적인 결과를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질문은 뭐냐면, 왜 공무원은 합리적으로 행동했는데 국민은 그렇다면 비합리적으로 행동했을까? 이게 좀 잘 설명이 안 됐습니다, 마음속으로.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무원도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비합리적으로도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이 아무리 부패로 물들었어도 그거에 대해서 비합리적으로 페리오프가 자기가 엉망으로 나오더라도 비합리적으로 이제 소신을 지킨다든지 청렴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휴리스틱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을 미치는 뭘까? 보면 도덕하고 종교, 경제적 신념, 그리고 어떤 자신의 삶의 어떤 인생관, 철학, 그리고 세계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면 조금 논의가 균형 잡힌 논의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동의를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굉장히 맥락적으로 지금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저술들과 맥락적으로 굉장히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동의를 드리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최근에 데런 에스모글로가 쓴 국가를 왜 실패하냐는 1912년에 나왔는데, 2012년에 나왔는데, 그가 얘기한 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국,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의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자원의 문제도 아니고,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국민의 탤런트의 문제도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제도의 문제다. 결국 수탈적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포용적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뉜다. 수탈적 제도를 가지면, 결국 소수층에게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고 정치적, 사회적 자유권이 소수층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나라고, 포괄적 사회가 포용적 사회는 이것이 최소한 분점되어 있거나 아니면 민주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창의성이 살아나고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역동적 국가로 발전한다. 이런 얘기가 결국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부패 문제와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탈적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고 포용적 사회에서는 부패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왜냐하면 권력이 분점되어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도 더 생각한다면 맥락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역작이다 이런 생각을 들고 소중한 이렇게 글을 써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저기 발표자들부터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 질문이 있다든지 하면 말씀해 주시죠. 예. 소개 좀 해주시고. 예, 울산대학교 안성민입니다. 두 논문이 다 재미있어서요. 즐겁게 들었는데,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적이 아닌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30쪽에 나온 지금 나눠주신 그림 1, 부패 인식지수와 OECD 국가 순위 간 관계를 했는데, 여기 OECD 국가 순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순위는 달라지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부패 현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시기 위해서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관점을 갖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대추구 사회라는 것이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역사적 신제도주의라는 거는 경로 의존성, 패스 디펜던트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가는가를 설명해 가는 거고, 지대추구 이론은 북한과 털럭에 의해서 설명된 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별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급하게 설명하셔서 한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그림 2에 나오는 제도 내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균형에서
합법화된 행동과 불법화된 행동 두 개 중에 선택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합법화된 행동이 만약에 합법적인 부패만을 이야기한다면 그림이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선택지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고, 우리 토론해주신 문상호 교수님께서 그 유권자들의 선택, 합리적인 선택이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집단, 사회 전체적인 별로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건데, 이 부패라는 용어를 갖다가 어디까지 적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먼저 모빌 네, 저기 김기현 교수님 너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고민되는 부분이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분석과 평가 결국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이 아닌가, 이게 사이먼이 얘기했던 건데 결국에 모든 거는 의사결정이다. 근데 이게 이제 논의를 낮추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의사결정일 수 있는데 그 정책 평가라고 하는 게 실제 정책 과정에서 활용되는 과정을 보면 분석과 다른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의사결정, 뭐를 대안을 선택하는 문제보다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그 정책평가의 기능을 생각해보면 의사결정 그것보다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했고요. 폴 디싱의 그 효율성과 효과성 분석은 이제 폴 디싱이 5가지로 나누는데, 그 효율성의 그 기술적 합리성하고 이제 경제적 합리성 같은 경우는 이미 목표 함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라고 해서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이제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 합리성 이런 것들은 목표가 가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효과적인 관점을 이제 좀 전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몬에 대한 이해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건데요.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에서의 목표가 주어져 있느냐라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제 내용적 합리성은 목표 함수 자체가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어져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사이몬의 입장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목표가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상대적 회의주의로 빠지고 해석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목표의 구체화 문제가 그래서 정책학에서 굉장히 정책평가에서 중요하고, 그렇다 보면 절차적 합리성은 또 사이먼의 입장에서는 그 목표를 구체화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과정적인 관점들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일단 내용적 합리성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의 바운더리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것들을 좀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논문에 대한 해석은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합리 모형과 합리성에 대한,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온라인 행정학 사전이나 많은 텍스트에서 합리 모형과 합리성을 이제 부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강식택 교수님이 이제 썼던 이제 합리성에 대한 개념들이 보면 합리 모형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모형들을 합리성으로 이제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이게 왜 이제 또 나중에 문제가 되냐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의사결정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모형이라는 관점으로 연결도 될 수 있고, 실제로 활용 단계에서는 모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단어의 선택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정책 분석도 사후적 합리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은 약간의 순환고리적 관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정책 과정의 관점에서 왜 사전과 사후를 구분해야 되느냐. 분석과 평가를 제가 구분을 했기 때문에, 정책 과정에서 보면 사후적으로 어떤 정책, 집행된 정책의 목표들을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후적 합리성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평가에서 임시가설의 문제인데 맞습니다. 분석이나 평가 자체가 사실은 정책에 대한 임시적인 가설이고 그 부분은 평가나 분석에서나 동일하게 우리가 정책평가에서 나온 결론 역시도 사실은 임시가설이고, 평가를 시작할 때 우리가 평가 목표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그때에서도 제시되는 것도 역시 임시가설의 형태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이 임시가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falsify 할 수 있는
반증할 수 있는 형태로서의 임시가설이고 그 기존에 주장되어 있던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임시가설의 위치를 참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포포의 그 지식성장론적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정책 목표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임시가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C 분석에서의 정당성 논리 그 분석은 BC 분석 자체가 정당성 논리가 아니냐.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그 정치성들의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당성이 몰릴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교수님하고 생각이 똑같은 게 뭐냐면 결국에 BC 분석 자체가 우리가 결국 옳은 결과를 낸다고 믿는 것 자체, 믿는 분들은 많지 않고 저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그런 에비던스를 이제 제가 제시를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약간 제가 좀 설명을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실시 설계까지 가는 과정들을 보면 그때 사용됐던 방법론들이 굉장히 유사하고 자료들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매뉴얼도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다른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 계산하는 방식을 약간 달리했을 때 이렇게 특히 이제 시점이 조금 달라지니까 이제 계획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제 비슷한 방법론을 써가지고 분석을 했는데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그럼 절차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 질문들을 던질 수 있고 그 질문들을 평가자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도구적 합리성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에서 도구라는 단어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도구적 합리성은 목표 달성에 대한 문제고 근데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 도구적 합리성으로 이해한다면 그게 어떤 그 아주 마이크로한 수단이 툴로서의 그 수단이 아니라 목표들이 적절히 제시된 상태에서 그거를 달성할 만한 노력 이런 걸로 도구적 합리성들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가치적 합리성은 좀 다릅니다. 근데 거기서 그 목표 자체에 대한 다양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표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 달성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도구적 합리성 자체가 필요하고 저는 그것이 좀 더 평가 제도에서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예, 출연해주신 문상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아직까지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상태라 그 중에 이제 칭찬 빼고 이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부패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공급자는 합리적인데 수요자는 비합리적인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어떻게 얘기를 할 건가 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답을 제가 못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무산대에서 오신 교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교수님 질문 들으면서 아인슈타인하고 운전수 생각이 갑자기 났었어요. 운전수가 항상 아인슈타인을 따라다니라고 나중에는 아인슈타인 강의를 다 외워버렸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오늘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냈는데 이제 청중에서 질문이 들어왔대요. 했더니 무슨 그렇게 쉬운 질문을 하냐고 그건 내 운전수도 대답을 할 줄 안다 라고 하면서 진짜 아인슈타인이 대답하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OECD 요것만 제가 대답을 하고 뒷부분은 김종수 교수님 좀 대답을 제가 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부패 인식지수하고 OECD 국가 순위 이거는 김종수 교수님은 이제 부패하면은 못 산다 그래서 그 GDP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동 국가는 GDP가 높지만 그 사이가 부패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지표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삶의 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관계를 들여다보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고 그게 진짜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OECD 국가 순위 지금 OECD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GDP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지표 우리가 행복을 얘기할 때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살률이라거나 뭐 노인의 뭐 빈곤율이라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모아서 순위를 매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이제 게재할 때 좀 자세하게 그 순위에 들어간 지표가 뭔지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지대추구 사회하고 이거를 그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정당한가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제도 내 개인 선택에서 게임 균형과 관련해서 이거를 그 트리를 만들 때 가지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김동수 교수님 좀 대신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더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선택지가 하나 더 있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게 되는 거 아닌가
다음 말씀하십니다. 김 교수 간단히 해주세요. 시간이 좀 많아요. 다 맞고요. 지금 이게 실온이어서 여러 가지 아직 엉성한 부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다 반영해 갖고 페이퍼 붙일 때 충분히 잘 활용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김 교수님 지적과 관련해 갖고는 그건 정말 이 페이퍼 전체가 실온이기 때문에 뭔가 정말 좀 더 이쪽으로 치고 나가서 좀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 교수님 나중에 같이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뭐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끝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이제 청중에 한 사람이었으면은 저도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나중에 논문 완성할 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각 논문에서 한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고길근 교수 저기 발표를 들으면서 무슨 이론이 있고 그거는 이미 폐기된 이론이다. 그분이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용어 같습니다. 학문세계에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물리적이 예를 들어서 그 자연과학에서 뭐가 폐기됐다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회과학에서는 그 함부로 폐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는 좀 조심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그 재정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표 같은 것이 다 보면은 실제로 그 어떤 하나 종류의 합리성 예를 들어서 도구적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합리성을 보들 때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다 시각에 따라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을 특정 시점에서 어떤 그 사업을 평가한다 할 때는 그 시각 자체가 한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초점을 둬다든지 그래야만 이것이 적용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부패 문제 그거 관련해서는 이건 뭐 그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영어 쓰실 때 조금 그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무슨 감정 휴리스틱스 뭐 이런 말을 이렇게 같이 쓰는데 아무리 학자들이 읽는 논문이라지만은 그거를 우리말로 먼저 그거 뭐 어떻게든지 간에 노력을 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가로 안에 그 영어를 넣어줘야지 이렇게 그냥 영어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말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간단히 보니까는 그 브라이버하고 브라이비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게 영어 있는 그런 표현인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그거 인용한 겁니다. 예, 인용한 거여서. 근데 지금 그게 네. 브라이버 같으면은 뇌물을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증여자지, 여기는 보면 수리자가 되는 거죠. 브라이비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가 증여자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수리자겠죠. 만약 그것이 맞다면은. 그러니까 영어 쓰실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말로 좀 고민을 해보시고, 가르쳐 펴야지. 이러다가는 지금 우리나라 말이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저기 그냥 외국어가 많아가지고. 저도 교수님 말씀 전체 공감합니다. 왜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노무현 그 정부 때 특히 그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고민회까지 영어가 막 등장해가지고 마침 나한테 의견 구하는 게 와가지고 절대 그러지 맙시다 하고 그랬더니 그걸 채택이 된 것 같은데 그건 좀 우리말로 쓰고 우리가 아껴야죠. 예, 뭐 예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발표해 주신 분, 또 두 분 토론해 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끝까지 남아주셔서 정치해 주셔가지고 의견 대변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세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